한참 휴가철입니다. 남들은 다 휴가 가고 막 그럴 시점에 국회에 모셔서 이렇게 토론회를 요청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서 연속 토론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관련 입법도 지금은 3가지 정도 입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토론을 함께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첫 번 토론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아주 내용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과제인데 이 불법 사채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불법 사채 범죄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효과를 근절시켜야만, 그리고 그 가능성을 줄여야만 이 불법 사채 범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감소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오늘 토론은 문제의식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법령에서도 불법 사채 계약과 관련해서는 최고 이자 이율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그 초과 이자를 좀 무효화하는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어서 불법 사채 그 최고 그 이율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과 관련해서는 원금까지를 무효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 그리고 불법 사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함께 동반돼야만 이 불법 사채 계약을 좀 줄이는데, 그리고 좀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또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의식과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와주셨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되고, 그동안에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오늘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님께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제 형사법에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했다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접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 발제문이 좀 설익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빠르게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오자도 있고 하더라고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여러 가지 통계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처벌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불법 사채, 이제 고리대금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근절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어떠한 범죄 수익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또 이제 피해자 보호도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형벌은 좀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의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 그 징역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유기형이죠. 유기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통계에는 지금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2022년도 사법연강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이 그 벌금형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절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고리대금을 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면도 사실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처벌 강화, 처벌을 얼마나 강화하고 뭐 강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적정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혹은 뭐 가계 생활을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제가 뭐 다 발표하기는 좀 너무 많고요. 가계부채가 현재 이제 증가하는 비율이 있는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62.1%라고 하고 부채 평균은 9,186만 원이라고 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부채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보시면은 이제 제한이자율이 2002년도에 66%에서 지금 2021년도에 지금 20%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사채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춘천지법에서 70대 여성이 뭐 한 1,700 연이자로 따지면 1,720%를 받아 챙기는 등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서 수익은 한 4억 원 정도 챙겼다. 그래서 여기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전지법에서도 뭐 1,000%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 또 연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뭐 20대 무등록 대부업자를 구성한 사례 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부터 불법 사채 대응 법령을 몇 가지 보시면은 일단 주요 법령으로는 대부업법이 있고 이자 제한법이 있고 채권 추진법이 있습니다. 우리 채권 추진법은 방식으로 보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사업법에 대해서 규율하는 경우를 채택하지 않고 이제 그 채권 추심 행위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사채라고 하는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을 보통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채권 채무를 설정하는 게 모두가 이제 사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적 자체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금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그 금지된 행위를 일부러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자의 상한선을 이제 지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은 25%로 되어 있고 25%를 최고로 했고 이제 거기 위임받은 시행령에서는 연 20%로 현재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법 사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 20% 이상을 아무래도 이자를 받는 금전 소비 대차를 뜻하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 제한법에서 20%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를 위반해서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업이 있는데 대부업은 대부를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을 등록한 자나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서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을 이제 대부업이라고 현재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연 27.9%로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이제 대통령령이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가 현재 최고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등을 이제 이를 규정 등록 위반을 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관련해서 처벌되는 그 유형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 또는 등록 갱신 대부업 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서 어떠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의 벌금 플러스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제 경합범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보시면 7년이 아니고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으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이자율 초과해서 받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죄에 포함이 돼서
범죄 수익도 이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유리한 재산 이런 혼화 재산으로 보통 이야기 합쳐진 재산 여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수 불법 이자만 환수를 합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미등록 또는 등록 갱신 대부업 영위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등록 요건을 보시면은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등록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고정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일종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결격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임직원이 이렇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라든지 혹은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광고 관련된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위반해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대여 채권자, 그다음 채권을 또 재양도 받은 자,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이제 채무자가 어떤 서류 교부를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될 의무도 있고 수임 사실 통보도 해야 되고 뭐 채권 위임 추심 위임 금지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금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을 몇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채권 추심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이 어떤 관계인 그 채무자 말고 관계인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글 음향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종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형벌로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 폭행 협박, 뭐 감금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이건 위계나 위력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막 채권 추심하는 행위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위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업법 위반에다가 이자율 초과 아까 말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추심 관련된 벌칙 규정 여기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형법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막 행위를 해도 결국은 가장 중한죄형의 2분의 1 가중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서 가중해서 이제 상한선을 정하게 돼서 결국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금으로 따면 7,500만 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높은 형태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범죄단체 집단 조직죄가 있는데 이건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등록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 기본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대응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놔도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저번에 보니까 이제 관세청 세무 당국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적용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15페이지에 써놓은 거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법정 내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법원이 지금 현재 양형기준 설정해 놓은 곳을 보면은 이거 페이지를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양형기준에 감경하는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자 제한, 뭐 중개 수령이 있고
그다음 미등록 대법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월 이렇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은 이게 4에서 10개월, 6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가중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뭐 경합범 가중까지 다 해도 최대 4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범 가중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행위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이 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7년 6개월이 최대형인데, 보면 법원은 이제 양형 기준 자체를 낮게 설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도 보시면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의 형벌이 징역형만 보면은 5년입니다. 예, 5년인데 그러면 도대체 5년 선고받은 그 회사가 있을까? 뭐 그 미등록 대부업자가 있을까라고 하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그 1심에서 형벌로 보면 1년 미만 정도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 이득 많이 벌어 들여가지고 일단 이거를 제3자한테 넘겨서 감춰놓고, 그 다음에 처벌 받은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집행유예도 많고요. 그 다음에 형벌도 낮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형벌을 아무리 높여놔도,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징역 한 뭐 10년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저렇게 법원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법원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원이 양형 기준 만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판결문 1심 판결문 가지고 보거든요. 그 통계 내 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기존 옛날 법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면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낮게 선고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형벌을 높여놓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도 일단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높은 형벌에 맞춰가지고 이제 선고하는 형도 같이 약간씩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양형기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양형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효과를 내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절차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은, 강화돼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양형기준도 같이 움직여야지 사실 그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거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도 막 형벌을 많이 높여놨잖아요. 여러 특별법 많이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성범죄가 그러면은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됐냐라고 보면, 특정 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막 여러 가지 뭐 그 사안들을 막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형벌이 강화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게 사실 형벌 강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혹은 기존의 유형의 불법성이 강화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체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건은 이제 등록 요건 강화하는 건데요. 최근에 몇 가지 입법이 나왔습니다. 여기 천준호 의원님께서도 제시한 그런 게 있는데, 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는 자의, 그러니까 등록 최소 근무 최소 경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다음에 자금 요건 그 상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김태선 의원님이라든지 조정식 의원님, 뭐 한정희 의원님 이런 분들도 약간 등록을 위한 자기 자본을 좀 상향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등록 요건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수익 환수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제3자 재산이나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환수도 보전도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는 뭐 입증책임 전환을 한다거나 뭐 불법 추정 뭐 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하자 치유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3자 재산 뭐 이나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 환수 후에 다시 돌려줘야겠죠. 환원하거나 이제 보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같은 걸 마련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범죄단체 조직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해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이 가장 최고가 될 거고, 뭐 7,500만 원이 최고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뭐 상향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국가 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매일 한 사람이 가는 거하고 교대로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것은 민사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한 초과이자 같은 경우에 어떠한 20%면 20% 이상의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그 원금을 대신에 줬다거나 혹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채무자가 오히려 이제 반환받을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효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초과한 제한 이자 초과한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 그러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이런 이제 안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등록자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 그러면 대부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원천적으로 계약 자체도 무효죠. 그러면 받은 것도 다 이제 처음부터 돈을 주고 받은 것 자체도 무효로 이제 보아서 이제 더 이상 갚을 것도 원금 뭐 갚을 거 있다고 그것도 이제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자율을 일정 배수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자. 그 외에는 초과이자 제한, 그러니까 초과 제한이자 부분만 무효로 하자라고 하는 그 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 규정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한 5%더 받고 10%더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사례를 보시면 뭐 평균적으로 한 500% 이상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미등록 대부업자라든지 혹은 대부를 하는 사람 중에도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자 어떠한 이자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을 초과해서 어떠한 계약을 맺으면 이건 아예 못 받겠구나. 원금도 날아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를 합법적으로 정당화시키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도박 정당화시키지는 않잖아요. 예, 도박장 같은 거. 그건 아예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제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간략하지만 굉장히 잘 차근차근하게 와닿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토론 시간을 갖는데요. 요번에 토론은 5분이 오셨고 토론자 분들에게는 10분씩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하면 11시 20분 안에는 아마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질의 토의 시간을 따로 별도로 그렇게 갖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은 민생연대 송태경 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토론은 간단히만 하고요. 남은 여부는 진명희 어머니 오늘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처벌의 실효성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 최고의 이자율이 뭐냐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리대금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 고리대금 자체가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선이 역사를 뒤져보든, 유럽의 역사를 뒤져보든, 미국의 역사를 뒤져보든, 이 고리대금 반사회적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는 것, 고리대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반사회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법령 최고의 이자율 제도가 성립됐을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이자율 적정한 수준이 법령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처럼 이제 뭐 66%, 뭐 49%, 뭐 이래 버리면 법령 최고 이자율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감독이 실효성 문제. 이게 이제 지난 토론의 주제였죠. 그리고 핵심은 인허가 제도인데 당장 인허가 제도를 복구하지 못하면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벌. 과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냐? 현재 수준에서도 경찰이 이제 정말 일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한다면 피해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다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법령이자를 초과했을 때 채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제도는 법령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초과이자는 원금이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자를 위반한 것을 명백하게 고리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초과분만 반사회적 행위로 이해를 하고 충당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측면에 주목했을 때 법령이자율 자체를 초과하는 것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이 법률적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또 모범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법적 접근에 따라 성립된 독일이 민법 제 138조. 우리처럼 이제 반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인데 독일 민법에서는 특수하게 고리대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리대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확한 규정 덕분에 시장이자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것을 고리대금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법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제 특례법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지금 특례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접근했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으면 미국 아칸소주 법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법령 이자율을 초과하는 행위, 위반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이걸 원인 무효로 보고 그리고 따라서 법령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계획을 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미 지급했을 때 이미 지급한 이자나 원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일로부터 소송 제기일로부터 2년간에 지급된 금액의 2배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2배 청구 규정을 갖고 있는 미국이 다른 주 또는 유럽이 다른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2배 청구까지도 가능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은 요약해 놨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외국 입법례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중간쯤 보시면 이런 입장이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법령 최고 이자율 제도는 채무자 등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잔인한 특성을 가진 고리대금으로부터 사회 구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구제의 기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접근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전된 입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법령 최고이자를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자들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자와 그의 행위를 보호해 주는 것 같다. 또한 개인 사이 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과도한 이자를 보장해 줄 이유는 없다. 라는 좀 더 진전된 입장이 성립될 수 있고, 그리고 현행 대법법, 이자제한법의 관련 규정들을 손을 봐서 원금과 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하고 이미 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진명희 어머님 얘기 108명을 고소했는데 아직도 이제 고소인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경찰은 하루 한 번만 진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명희 어머님.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희 어머님이신가요? 예.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심지어 경찰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민원 너무 경찰이 이제 수동적으로 하니까 이제 민원을 접수를 했단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는 오전에 오후에 두세 명 이렇게 이제 그 고소인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민원을 접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경찰분들이 오전에 한 명을 하든지 오후에 한 명을 하든지 이렇게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본다면, 혹시 그 사무처장님한테 그 흥덕경찰서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었나요? 아니요, 그 이유는 없었어요. 한 번만. 한 번은 네, 왔었어요? 한번 통화한 네. 게 정도예요.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제가 도움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고소장 접수를 할 때도 안 받아줬었어요. 경찰서에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사무처장님 통화를 하고 나서 고소장을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민원 접수하고 나서 제가 왜 수사 진행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사무처장님이 그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원을 접수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대요. 일단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꼭 오고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뭔가를 좀 요청을 하는 게 민원인 제도잖아요. 근데 그 민원인 제도라는 게 제가 국무총리실, 경찰청 다 넣어봤는데, 그 모든 게 다 넣으면은 마지막으로 가서 결국은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신을 하는 게 담당 경찰서더라고요. 그래서 청문경찰서 그 청문감사실 거기도 가보고 다 했는데 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단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지능수사팀 거기서 너무 안 하니까 팀장님 교체 요구를 했었는데 안 돼서 이번에는 다른 과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 팀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한 2, 30분을 해요. 아이가 가면은. 제가 항상 동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나머지 5분이서 한 분은 이제 뭐 당직이나 숙직 쓰면은 이제 근무를 안 하시더라고요, 낮에. 그러면 그 4분이서 아이한테 아무리 일이 많아도 2, 30분밖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바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같은 곳으로 다 가서 결론이 지어지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로 너무 힘들게, 제가 요즘 가끔 뉴스를 사실 잘 안 봤고 정치나 이런 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아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방향을 보고 가는데 결론은 그 제도나 법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움직임이 없고, 근데 이제 이제 처음에 그분들이 이거 고소를 못 받아주겠다 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본인들이 일거리는 진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답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당근과 채찍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본인들이 염식이 움직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내면 그래도 뭔가 보상이 따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그분들도 더 등한시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처벌이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처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사실은 처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저는 또 한바탕 소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법 대부업체에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거 사진을 다 들고 막 찍게 해서 하더라고요. 해외 발신 문자로 해가지고 그게 계속 어제도 이제 문자로 해서 지인들한테 다 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달에 영국을 가야 됐는데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작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큰애도 못 가게 돼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나 그 문자 전송이나 오는 게 패턴이 똑같아요. 글자 수도 똑같고. 근데 이름만 다르고 금액만 달라요,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왔을 때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뭐 폐쇄한다거나 못 뜨게 하는 이런 것도 현실성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도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이게 이런 게 있어라고 던져는 놓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현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나눠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건 전 뉴스를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저렇게 국민들을 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자리를 참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참 몰랐던 부분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기 의원님 제가 잠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뭔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가장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 고문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현장에서 계속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예전에 성남에서 있을 때 2016년도에 이와 관련된 이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상담사님들이
그 현장에 이제 지능범죄수사팀 보통 형사님들이 이와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전국 검거율이 뭐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남에 계신 그 형사님이 좀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좀 검거율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피해자 본인이 이런 입증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사실은 피해자 당사자한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번 토론에서도 계속 그 주제이긴 하나 저 역시도 그 처벌이라던가 이런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또 역효과나 풍선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문을 이제 그 정리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토론문 앞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피해 당사자의 이제 부모님,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증언을 해주신 것처럼 좀 다각적이고 좀 다층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제도 개선도 하고 법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먼저 그 발제문 해주셨던 그 실장님 말씀처럼 사법기관도 같이 이렇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정서, 법 감정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동반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토론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불법 사채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합법의 탈을 쓴 채로 이 강화된 법망을 피하는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소액의 급전에 목마른 그 취약계층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구재 대출인데 실제 작년 1월에 윤영덕 의원실하고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그 당시 때도 여기 의원회관에 와서 관련된 그 토론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내구재 대출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그 범죄에 악용되는 건 기본이고 스마트폰이 이 내구재 대출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신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신용카드라던가 금융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금이 갈급한 분들에게 우선은 이제 신용카드든 아니면 현금 일부로 해서 물품을 그 할부 형태인 거죠. 구매하도록 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한 물건을 다른 브로커라던가 다른 이제 어떤 중고시장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기는 과정에서 물건값의 일부만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의 나머지 이제 잔액은 당연히 이제 채무로 이분들한테 남는데 뒤에 가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물권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인한 그 피해자분들이 단돈 그 한 몇십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 많이 빠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 당하는 대상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아니면 이제 최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경제적 약자가 이런 이제 그 덫이나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청년층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대부업체의 또 불법 사채 행위들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그 토론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실태 조사를 잠깐 했던데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중개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면 우선은 등록된 대출 중개업자 혹은 등록된 이제 대부업자들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도가 안 나온다. 네가 신용 불량 상태이니까 뭐 또 다른 이제 비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권하는 게 이런 이제 불법 사채행위인데 이와 관련된 또 그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시장이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 시장 같은 경우가 외형은 합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사님도 그렇고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이런 그 대부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소수의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적발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고차 그 할부 구매는 여신 그 전문 그 금융회사라고 알고 있는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긴 합니다. 우선은 그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의 어떤 그 뭐 계약이라던가 법률 혹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정보나 인식들이 낮다라는 걸 이제 악용을 해서 이면 계약서를 하는데, 이 이면 계약서가 그 소위 담보물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특약 사항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그 중고차 이제 특히 여성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자기가 일해야 될 곳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조금만 나가면 경기도 뭐 가평이라던가 뭐 여주 이런데,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고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불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일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특약 사항 중에 당연히 이제 할부 잔액 같은 거를 제때 갚지 못하면 차량을 인도해 간다라는 이제 그 특약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도한 차량을 미리 사전에 매수된 어떤 그 주차 시설의 관리자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 그냥 불법 주차를 장기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 금액들이 이 피해자에게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다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때 민원하거나 고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 이제 민원에 대한 이제 피해 사항이 오면 감독원이 이제 그나마도 이면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강압적으로 해서 그걸 받아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고발은 고발로 끝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이제 왜 그러면은 취약계층들이 이런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중에 하나가, 아까도 그 발제해 주신 실장님의 보면 이제 그 추심과 관련된 게 있는데, 법안들은 다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어떤 형태의 그 불법 추심을 일으키냐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이 우선 아까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단일 채권에 대해서 복수 위임을 해서 두 군데 이상에서 이제 추심을 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양수도 과정에서 이제 새로 이제 그 양도를 받은 대부업체들에서 이제 그런 시효와 관련된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시효가 아예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채권에 대한 원인 서류가 없는데도 추심을 하는 행위들, 뭐 변호사도 아니면서 마치 변호사처럼 뭐 곧 뭐 압류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독촉 문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다 보면 이 피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 사안인지도 몰라요. 우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독촉을 받다가 저희와 같은 전문 상담을 하는 단체 혹은 이제 지방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해도, 그 고발을 하는 관리감독 그 주체에서 민원을 넣어도 사실은 좀 허술한 편이에요.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태만하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또 고립되고, 근데 고립되는 과정에서 또 독촉은 계속해서 받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지 않은 채로 우선 그냥 급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선 오늘 하루만 넘기는 게 이 피해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많은 그 신고를 할 경우에 거기서의 반응이 뭐냐면, 우선 여성거나 젊으면 굉장히 하대합니다. 무례하게 대응을 하고요. 뭐 불법 사채업인지 모르고 그렇게 썼냐, 남의 돈 갖다 썼으니까 돈 갚아야지 왜 그런 빌미 제공하느냐, 신분증 같은 걸 어쩌자고 함부로 누구한테 주느냐, 당신의 문제다, 소액인데 우선 갚아라, 또는 불법 대출인데도 사채업자랑 협상을 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든 갚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뭐 아예 대놓고 한숨 쉬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신고해도 건거율 2자리도 안 나오는데 뭐 효과가 없는데 그냥 당신이 포기해라. 이제 그 과정에서 때로 이제 범죄자가 더 이상 독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저희 뭐 감독기관들이 이제 뒤로 불법 추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불법 추심을 하는 그 당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무마시키도록, 민원인이 고발 혹은 그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취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무마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채무자를 설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난 토론에서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불법 사채업자 추심은 그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가지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 신고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사채 이용한 게 마치 자기가 혹시라도 처벌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 종료 시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와줄 주변에 전문가나 지인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그 현장의 조력자들 역시도 사실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좀 상처까지는 아닌데 좀 굉장히 힘든 게, 우선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피해자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조력자들을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변호사, 혹시 변호사 유사 행위를 하면서 뭐 그런 수수료를 수취하는 건 아닌지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전문적인 일선에서 좀 전문적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발하려면 근성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이제 상담 과정이나 이제 이분들의 그 피해 사실을 좀 인지를 하면서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때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절되거나 고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스라이팅 된다는 표현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범죄자를 보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 행동을 자주 목격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 조력자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좀 제언을 좀 드리자면, 저 역시도 등록 요건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어쨌든 그 자금 조달 욕구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물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까지 침체가 되다 보니 본인들의 이제 소득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금 시장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좀 불편한 현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사채시장, 불법 사채시장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좀 구제책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 관리나 감독을 해야 되는 분들의 좀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보완 문제도 그렇고, 또 인사 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좀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사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리나 종결이 안 됩니다. 그 파산 회생으로도 좀 해결이 요원한 게, 사법 절차상으로 채무 금액을 확정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게 파산과 이제 면책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채권자 집회에 나타나지 않는 사채업자들이 나타날 경우에 신분이 노출되고 당연히 이제 검거가 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누락채무로 남아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도와주려는 가족들이 자칫 실제 사례들도 있긴 한데 1, 2, 3금융을 이용해서 때로는 재산까지 정리를 해서 갚아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픈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3차 때 토론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독버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성 고문님 토론도 그렇고 진명희 어머님 얘기도 듣고 보니까 단속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현장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보상 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제도 외에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윤창원 롤링 주빌레 이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후에 이제 3차 토론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아무나 대법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걸리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리고 이익은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주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롤링 주블리에서 오랫동안 상담 활동을 했던 상담사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불법 사금융 그 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형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 사채업자가 불법 고발 조치 후에 처벌은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한 상황이고요. 불법 사채업자의 돈주인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고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 사채의 원금 변제 청구권도 소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라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되고요. 피해 복구와 불법 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최고 이자율은 20%로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20% 이후의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한 조치지만 20% 내에서는 사실은 그 이익을 전주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돌려받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토론회 때 옆에 계셨던 피해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던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좀 실효적인 효과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직접 이용을 하고 또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 조치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사채업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전에 이제 김미선 고문님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나 직접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여서 재진입을 어렵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강력한 처벌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는 큰 위험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범죄율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걸리면 엄벌에 처해진다라는 인식이 작동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전 처벌의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사실은 이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피해자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오도되는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토론회에서 대법 등록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나 불법업체를 차릴 수 있고 근거마저 어렵다면 일벌 100개로 범행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1년 전 법이 개정됐을 때 그대로이고요. 그나마 대다수는 실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9.1%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39.2%, 벌금형이 39%입니다. 그래서 걸려도 여전히 불법 사채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불법 사채 조직엔 전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사례로 보면 불법 사채로 기소된 피고인의 51%가 전과자였습니다. 이는 마약 사건 피고인 중 전과자의 비율이 47%보다 사실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데에는 금전적 불이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금을 올리고 불법 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업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롤링 줄리 사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상담사분들이 강조하는 게 1번입니다. 이 불법 사금융 업체가 적발이 되어도 사실 이제 사채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만 계속 바꿔가면서 사채업을 계속 영위하더라. 한 15년 동안 상담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금전적인 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일본 사례가 많이 저희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좀 이렇게 힘을 입었던 것은 이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후지산 인근에 그 빈번하게 자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뭐 이쪽으로 상담을 해주세요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들이 뭐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지 이런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여론을 힘입어서 대부업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불법 사채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고금리 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미등록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가장 높은 벌금액이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범죄 수익의 최고 10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특정경제범죄법도 경제법도 불법 사채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중 박사님께서 이 양형 기준에 대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됐었는데 우리 법원이 왜 쉽게 이런 그 일종의 양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일본 대법원에서는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채 조직에게는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사채를 하다 걸리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불법 사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한국은 불법 사채로 처벌돼도 빌려준 원금과 법정 이자는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에 근거해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을 현저한 불공정 행위로 판시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 계약의 대출 약정에 따른 원금의 반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를 건절시키는 해결책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불법 사채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출 계약의 무효화. 두 번째는 불법 사채업자 및 불법 채권 출심업자의 엄벌 및 범죄 수익의 징벌적 환수. 아까 이제 몰수 자산 펀드 같은 폐업 펀드 같은 이야기도 발제자분께서 해주셨는데 뭐 이러한 형태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이자율의 합리화, 프랑스나 독일의 금리 연동 방식 등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의 감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요.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여전히 4,000%에 달하는 고이자율에도 금융약자들은 불법 사채의 수요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채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신용자에 대하여 합법적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이라든지 뭐 현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정책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민단체인 홍길동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회 250명씩 국민에게 10만 원을 조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대출 형태이긴 합니다. 현재 2차례 지급이 됐고 9월 중에 3차가 지급 예정인데 신청은 가입 폭발적이고요. 그만큼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도권과 법의 보호는 여전히 그 금융약자들에게는 신기루에 가깝고요. 금융약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더 이상 법제도 개정이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되거나 법제도에서 좀 제도 개정을 통해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제적인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되어진 뭔가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가 본전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선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불법 사채 시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액 생계비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까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두 분의 감독 당국자인데요. 먼저 금감원 불법 사금융 대응 1팀 팀장님이신 최승록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금융위 쪽에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발제자분과 이제 토론자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린 내용이 뒤에 이제 또 금융위에서 또 하는 내용과도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보면은 최근 지인 추심이나 이제 성착취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저희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봤을 때도 특히 지인 추심이 빈번한 행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특정 이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후에 이제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고 또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보이고 이러한 불법 추심 피해로 인해서 채무자 본인의 신용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평온 역시 침해받는 상황이고 특히 신체 사진이 유포되면은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결되어서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그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그 대부업법상의 그 형사 처벌을 넘어서 좀 민사적인 효과 제한이 필요한 때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법 103조 또는 104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대부업법에 좀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반사적 행위의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그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좀 이를 통해서 좀 여러 유의미한 선례를 좀 남기고자 노력 중입니다. 향후에 저희 감독원이 그 특히 이제 소송의 어떤 진행 경과나 어떤 결과가 그 입법 과정에도 좀 반영될 수 있고 저희 감독원 입장에서도 좀 실효성 있는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지만 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하니 정말 듣던 것 중에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유원규 사무과 함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토론 참여해 주신 분들 그 좋으신 의견 많이 듣고 일단 많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뭐 이번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고 불법 대부계약 효력 관련해서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된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 전에 제가 그 요청을 받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그 정부 입법으로 불법 사금융업자 이득을 6% 이내로 제한하는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의가 됐고 그거 관련된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불법 사금융업자 특히 최고금리 위반 시에
이거를 뭐 위반한 사유만으로 원금을 무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최고금리 위반 사유만으로 원금을 무효할 수 있는가가 개민법이나 상법상 원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 조금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제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최고금리 이상의 한 5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맡기라고 하고 실제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신이 최고금리를 위반했으니 나는 이제 원금을 갚지 않겠다 하고 그냥 원금을 그냥 말 그대로 먹튀해버리는 그런 새로운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증가하고, 이는 현재 대출 사기 관련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응용한 한 사례에 불과하니까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금융사기 범죄가 오히려 급증할 우려도 많다는 게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기되었던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득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으니,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부분이 제시됐던 바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느냐, 0%냐 아니면 다른 수준이느냐와 관련해선 이 부분도 제가 일반법상 원리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상사 법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또는 약정된 이자율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상법상 대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약을 무효하더라도 그걸 과연 상사법정 이자율까지 무효화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리에 맞느냐? 그렇다면 최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상사법정 이자율 수준이고 그게 최저 수준일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 20년도에 그 정부 기관의 의견이 대체로 합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입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이 불법 사금융업자가 상사법정 이자율 6% 이상의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상은 다 무효화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제한법상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20%인데 20% 내에 이자율이 그게 0%든 6%든 다 부정하는 게 민사상 원리에 합치되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고,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약을 무효한다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상사법정 이자율 수준까지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도 그게 타당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 관련 법안이 만약 제출되거나 상정될 경우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불법 대부 관련해 가지고 형사처벌 그 징역형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가 벌금형으로 하고 있으니 벌금 기준을 높여서 이 불법 대부 계약 6%뿐 아니라 벌금형에 따른 불법 이득도 박탈하자는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20년 12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될 때 그 벌금형을 강화하는 법안도 그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같이 좀 폐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금형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해 나갈 부분임을 이 자리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토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 전에 지금 사무관님 말씀을 좀 궁금해서 확인 겸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반사의 행위로 지금 불법 사금융이 정도가 심하면 그 대부업법이든 에서 규정을 해서 계약을 무효화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는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무효화 돼 있을 때도 상산법의 6%는 지금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신다고 들리는데, 그 제 이해가 맞는 거죠?
네, 과거 그 정부 입법도 그랬고 현재는 그 정도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불법 사금융업자가 그 이상의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새로 들었던 게 이제 벌금형도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높여서 사실 그건 이제 벌금형을 높여서 거두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나온 그 토론자 중에 이제 몰수 기금 펀드라는 그런 것도 그럼 고려는 하고 계시는 건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몰수 기금 펀드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는 없긴 한데 다만 그 벌금형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범죄 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니까는 가능할 거고 다만 몰수 기금 펀드는 또 그거를 몰수하셔가지고 쓰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당국 쪽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되시면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뭐 소액 대출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지금 오늘 참석자분들께서 질의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먼저 한번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생연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치라라고 합니다. 유원규 사무관님께 약간 질의면서 약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손을 들었는데요. 먼저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저는 한정혜 의원실 통해서 순자산액 제도를 이제 정책 보고서랑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걸 또 살펴봤는데 반사회적 질서행위라는 것을 분절적으로 볼 수 있는가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불법 사채가 하나만 하지 않아요. 20% 초과만 한 불법 사채만 있다? 그렇게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범죄단체 조직적으로 활동할 정도로 불법 사채의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많아요. 범죄 고도화된 거, 국제 발신하는 거, 그리고 지인 주심하는 거, 거의 그냥 일반 교과서 같이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담을 받다 보면. 근데 이런 모든 행위가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분절적으로 20% 초과만 혹은 6% 초과만 반사회적이야 라고 이걸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그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박도 도박 자금을 대출해주면 깔끔하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다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 돈을 빌려주면은 빌려줬더라도. 근데 그 사람도 그럼 이것도 악용할 수 있겠죠. 그거 나 100만 원 빌려줘, 도박이야 해놓고 도박 자금이라고 말하고 빌려줬으니까 나 안 갚아도 돼. 맞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알았으면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민법에 분명하게 이제 746조의 단서로 있어요.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즉 여기서는 채무자겠죠. 아까처럼 내가 불려줄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채무자에게만 그 불법 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증명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미 민법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우려 때문에 또 다시 6%의 상사 이율을 보장하는 쪽으로 불법 사채업자들한테 간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토론 발제자 제가 이제 아까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 민원을 다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을 해도 마지막은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단 한 군데 그 금융감독원에 제가 그 불법 사채업자들 그 계좌번호 목록을 몇십 군데를 다 리스트 작성을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다가 이제 같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거기는 이제 다른 데는 다 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금융감독원에서만 그 조사역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이랑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맞는 얘기인지,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번호랑 다 같이 해가지고 첨부 서류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니까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이제 그 안내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계좌번호를 그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소속 경찰서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가요? 경찰에서 일단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도 계좌를 다 보낸 거였거든요. 아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보내주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저희가 경찰에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그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접수되는 어떤 그 건수에 따라서 시간은 걸릴 거고 아마 그 한 달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처리되는데 아마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전 이제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 저희가 직접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경찰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사는 이루어지되 저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죄송합니다.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을 좀 우리 최승록 그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하기 위한 TF를 좀 운영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통한 그 계약 자체는 무효화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원금도 무효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요거는 제가 이제 화두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위가 이제 주재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원금도 무효화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우리 그 유원규 사무관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은 무효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원금까지는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하시기로는 6%까지는 이자를 보장하는 것 선에서 이제 검토하시는 걸로 이제 얘기했어요. 약간 두 분 말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네.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6%까지 그 불법 사금업자의 경우에 그 인정한다는 그 이하로만 인정한다는 게 현재 그 정부 방침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같이 이거를 원금까지 무효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해본 바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지금 가능하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 이자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더 무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무효화 법리가 이게 대법법상으로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이자를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아예 원금 무효화까지 가면은 민법 제 103조랑 104조의 원리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조금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선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을 꺼내놓고 슬쩍 넘어가셨는데, 그 성남의 지능범죄팀 형사가 검거율이 보통 10%인데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법은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99%가) 내사 종결로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 형사
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게 공조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때 성남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제 사실은 그 일선 경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까 이제 108개에 관련된 이제 그 사채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 피해자 개인의 통장으로 그게 이제 입금과 출금을 이게 일수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사들은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걸 도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피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수사 진행이라던가 과정, 그다음에 검거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에 혹은 다른 추심, 그러니까 이제 불법 추심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경찰서로 오기가 조금 그러면 그 상담사한테 가라.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와 그 이제 형사님이 계신 그 팀하고 이제 좀 잦은 그런 사례 회의나 이런 공조가 좀 있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검거율에 대한 거를 뭐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나요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러긴 한데, 그 말씀하신 그 TF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선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사실은 저한테 조금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금감원에도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까 그 불법 독촉, 불법 추심과 관련돼서 금융감독원 그 채권 추심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추심 행위를 좀 중단하라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보니 아까도 그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긴 하던데, 사실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추심민들도 이건 자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그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뭐 폭력이나 이런 거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상에서의 그런 신분 노출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요하도록 해서, 사실은 저는 아까도 제가 그 토론문안에도 넣었지만 이런 그 TF에 대한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별로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그런 시단위, 동단위 이런 데로 내려가면 그런 TF가 존재하나 싶고, 특사경 같은 이런 분들도 크고 굵직한 거에 대한 거는 움직이시지만 소위 말해서 그냥 단순한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아까 그 형사팀장님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특별단속 기간에는 확실하게 검거율이 높아집니다. 아주 확실하게. 두 번째로요,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범죄 혐의까지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을 때 이때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 검거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찰관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 검거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더라도 계좌 거래를 한 경우는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대출 거래를 하더라도 카톡 계정 추적하면 열중 서너은 정보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즉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면 검거율이 높아집니다. 안에서 그렇죠. 계좌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죠. 그리고 계좌 하나만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넘어가거든요. 다른 계좌 추적하고 이 서너 차례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죠. 그 다음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면 직무평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귀찮은 사건이고 다른 사건 수사하는 게 훨 유리합니다. 진척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처벌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불법 사채계약 무효화, 이거는 이제 이 법령 최고이자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
금융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 최고이자를 위반했을 때 당장 원금 이자를 무효하지 않고 뭐 한번 걸러주는 절차. 그다음 미등록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원금 이자를 무효하는 이런 조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미등록 그리고 개인 간 이자 제한법 3원화되어 있는 거죠. 이 조건에서 이제 어쨌든 업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 금융위 사무관님 얘기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쏘가서 그러니까 그 불법적 원인이 이제 소비자 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이자 제한법이 영역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만 민법 불법 원인 급여 그 단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화시킬 거냐, 현행처럼 법령 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화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 법령 최고이자하고 별개로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추가로 첨부될 때 무효화할 거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각을 좀 바꿔서 독일처럼 또는 영국처럼 민법에서 접근한다면 이것 자체를 고리대급으로 보고 민법 법원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특례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칸소주나 뉴욕주처럼 법령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는 무효고, 그리고 이제 아칸소처럼 이제 2배 청구까지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또 이미 지급한 것은 청구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타협을 한다면 최소한 이제 비등록 대부업자의 원금과 이자는 무효하도록 법령을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8조는 그대로 두고 11조에서 이제 어쨌든 미등록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것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 준 것은 반사회적 행위, 그것도 이제 아주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자들이 수익 행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무효하는, 아니면 이 정도만 무효하더라도 이를테면 진명희 어머님처럼 이제 불법 사채에 노출된 경우, 이 불법 사채에 노출된 경우도 등록 대부업자를 통해서 노출된 겁니다. 순서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령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원금이자 무효 아니냐, 대항력이 커지는 거죠. 피해 구제의 범위도 커지고. 어쨌든 시각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토론문이나 이제 아칸수처럼 좀 진전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타협을 좀 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원금과 이자만큼은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의를 발제작게 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등록 대부업자건 미등록 대부업자건 저는 사실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다면 피해자 구제 측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현재 그 이제 법상은 지금 어려서 민법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 제한법인지 대부업법 시행령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유사무관님의 답변 같거든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건 가능할 것 같다 싶으신 게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원금까지 무효하는 거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법률상으로 볼 때도 법률에서도 초과 제한 이자 부분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법 체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원금까지 무효를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아까 뭐 채권 추심할 때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추심행위 자체가 무효라서 굉장히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판단하는 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는 한은 현행 체계 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죠. 네, 네. 근데 이 원금이자 무효 관련해서 불법 추심이 동반되는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하지 않더라도 불법 추심과 관련된 손해배상, 네, 거꾸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제 정부가 접근하듯이 뭐 반인권유린이 동반된 추심 행위가 동반된 뭐 이런 것을 무효화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뭐 별도의 절차를 오히려 법률 구성에 해서 불법 추심 행위가 동반됐다. 근데 이거 다 이제 범죄 혐의자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거든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는 건데 어쨌든 이건 뭐 별로 이제 제도를 크게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가 동반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무효한다. 차라리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죠. 쉽죠. 편하죠. 또 실제 손해배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등록 대부업자가 그런 그 어떠한 보통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에 정한 이자율을 당연히 초과해서 하겠죠. 본인이 미등록 대부업자 물론 이제 요건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아까 변칙적인 방법으로 뭐 그런 이자율을 좀 높이는 어떤 이상한 형태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그냥 조금 높은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저희가 무효를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어쨌든 그 뭐 아까 말 뭐 2배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것도 무효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있죠.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개인 간의 거래는 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이자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개인 간 이자 설정한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업자가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야 반사회적 행위니까 무효다라고 만약에 그걸 본다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심각한 위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네. 그러면 법령 개정하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천 무효로 네, 되는 맞습니다. 거는 네.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 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 그 법령이라는 건 민법 네. 말고도 아까 대부업 등록법이든지 네, 이런 대부업법이라든지 쪽에서 네, 그것도 말씀이신 가능합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자제한법에서 어쨌든 법령 이자율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합니다. 네, 형사처벌합니다.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에 대해서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만큼. 네, 4인 간이 거래했어도. 문제는 이제 이거죠. 개인 간 거래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연 20%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최고 이자율은 뭐 9%, 8%, 7% 주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대출에서는 뭐 17%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자제한법 영역은 그 일반
지금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최고 이자를 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 20% 규정해놓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고 민사적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접근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등등 우려를 하는데 지금 이자잔법하고 이제 민법이 불법 원인급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지인, 친구 사이에서 돈이 좀 급해. 100만 원 빌려줘. 한 달 후에 110만 원 줄게. 연율로 하면 10%니까 120%입니다. 그죠? 형사처벌 대상이죠. 현행법에서. 근데 이거는 그 책임이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죠. 이와 관련된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과연 이게 이제 과연 현행법이 사적 자치 원칙을 그렇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안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안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예, 더 다른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